근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내가 K은행에 이미 주거래를 하고 있고 S은행으로 가야 이 금리가 되는데 S은행은 난 거래가 하나도 없는데 맞아. 어떡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조건은 뭐냐면 괜찮습니다. 지금 안 지키셔도 되고요. 대출은 저희 S은행은 하시고 다음 달부터 이 거래를 통째로 옮겨주시면 이 금리를 드릴게요. 조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도 주거래 은행이 내가 K은행인데 S은행에 거래가 없더라도 다 옮기는 조건으로 이행하시면 최저금리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주거래 은행에서 최저금리를 반드시 주는 게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새로 받으시는 분은 서로 은행들끼리 전쟁이네, 전쟁이래 진짜. 네, 전쟁. 와. 제가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네. 이거 잘 몰라요. 은행 사람들밖에. 네. 은행이 가계대출을 왜 파는지 아세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뭐 대출 때문에 네. 수익 그렇죠. 얻으려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2차적인 거. 예대마진 2차. 네. 오. 지금 아까 우리 금 얘기했지만 네. 특히 연마진이에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로 팔아서 네. 대출을 내보낼수록 대수는 올라가지만 수익은 떨어집니다. 근데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이 분수거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 명의 주담대 채무자가 들어오면 딸려오는 거래가 대여섯 개예요. 제법에도 그걸- 관심이 있는구나. 네, 그 분수거래, 비이자 이익인데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출 세일즈는 그냥 하는 거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내만 맥락도 적금 막 10만 원 더 들고 맞아요. 하는 거 그런 거. 네 맞아요.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낙인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게. 네. 락인. 락인. 예. 낙인. 한번 이제 잡아놓은 거래를 거 하면은 웃기는 거지 뭐. 딴데 이제 옮길 수가 없는 그렇죠. 거지. 끝나면 이제 뭐 아까처럼 해서 끝나면 뭐 갈아타기 방법도 있겠지만. 네. 야, 그렇구나. 근데 그러면은 네. 이건 신규고 기대출자. 기대출자, 기대출자들은 사실 이제 옵션이 적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출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옮겨 타고 싶어도 DSR 때문에 못 옮겨 타거나 아니면 내 상황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 한동안 안 나오는 분들은 일단 금리라도 줄여야 되는데 공식적인 채널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만들어놨어요.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나. 금리나. 네.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가 나온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왠지 좀 그런데 싸한데. 10년이 넘었는데 최근에 네. 한 최근 1년에 많이 알려졌거든요. 왜냐면 10년 전에 도입을 했지만 은행에서 홍보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한테 홍보해봤자 안 좋은 뭐 거니까. 이익만 깎아먹으니까. 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금리가 급등하니까 이제 정부에서 니네 이거 안 하면 깐다. 그래서 이제 알려진 건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세요. 기존에 대출 있으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첫 번째, 안 쓰면 손해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금리를 다시 올리진 않아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했는데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뭐 소득이 떨어졌다고 올리진 않고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손해볼 건 일도 없네. 손해볼 건 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 신청해보고 고객님은 이만 저만해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는데 내려드릴게요. 그럼 왕 땡큐. 그래서 일단은 신청을 하세요. 주담대건 신용대출 전세대출. 그걸 막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막 시도 때도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언제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이 방송을 듣고 처음 아신 분들은 무조건 신청을 하시고 떨어졌으면 리치고 TV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달에 또 신청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점수가 올랐다거나 소득이 올랐다거나 승진을 했다거나 재산이 늘었다거나 이런 항목들이 됐을 때 신청하는 건데 사실 이 항목들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일단 신청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금리나 요구권은 무조건 신청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야, 이거는 주기적이라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나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하셔야 돼요. 예? 한 달에 한 번이요? 계속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대출이 있는데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앱에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합니다. 그렇구나. 야, 그래서 그렇게 자주 해도 돼요? 거절이 많이 나죠. 거절이 한 번은 나죠. 걸리면은 계속 번 그냥 하는 거 걸리면은, 그냥. 약간 매달 해라. 복권같이 그런 느낌으로 야, 이거 하십시오. 가까스는 나오겠네. 한 번 하면 혹시 대출이 자출을 이게 네. 되게 중요하네. 금리나 요건. 금리나 요건 꼭 하세요. 이걸 한착해 여기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있는 제도기 때문에 찾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데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럼 다른 데서 여기서 얘기하고 다른 데서 안 할 얘기하지 거예요. 마세요. 안 할 거예요. 은행을 갈아타는 건데 우리가 S은행에서 주담대 받았는데 K은행이 싸. 그럼 갈아타잖아요. 그게 갈아타기인데 또 갈아타기가 뭐가 있냐면 S은행에서 받았는데 S은행에서 갈아타요. 같은 은행에서 갈아타요. 같은 은행. 어떻게 뭐 금리나 왜냐면 요건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 지점을 바꾸는 거예요? 지점 바꾸는 것 같은데 똑같은 지점에서 내가 뭐 신용대출이 있어요. 주담대가 있어요. 금리를 내려드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 구조 자체가. 그런데
상품을 갈아타면 내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상품을 갈아타라? 상품을 갈아타. 똑같은 상품인데 네. 똑같은 주담대 잔액이고 똑같은 상품인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용어로 당행 대환 당행 대환. 혹은 자행 대환이에요. 딴 데에서 하나도 얘기한 적 없어요. 미치고 팀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글자 당행 대환을 하시면 오. 은행 당행. 사람들 압니다. 이거 진짜 나눠드리고 싶은데 대출을 갈아타게 되면 구조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거나 네. 가사금리가 낮아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죠. 대출 이자를 낮게, 네. 적게 내려면은 네. 방법 두 가지 뭐라고요? 일단은 네, 보지 마시고. 금리나 요금을 써. 금리나 요금. 네. 네. 두 번째. 당행 대환을 해라. 복잡하게 어렵잖아. 네. 쉬운 말로 좀. 쉬운 말로. 네. 쉬운 말 그거 아니었어요? 대출 상품 갈아타라. 대출 상품 갈아타라. 네, 대출 상품 갈아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너무 좋은 꿀팁이다. 이거. 이거 제가 볼 때는 아까 네. 그 우리가 리만 이후로 발생했던 그 고정금리가 더 낮은 거 그렇죠. 그거보다 난 이게 더 임팩트 있다. 야, 그러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을 바꾸려고 그러지. 맞아요. 그 은행 안에서는 안 바꿔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 자, 꿀팁입니다. 그러면 자 이자를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이거잖아요. 대출 이자 적게 되는 거, 한도 최대한 또 최대한 대출 많이 받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도를 좀 대출을 좀 다 묶여 있잖아요. DSR 있지, LTV 있지. 네. 이거 뭐 거의 꼼짝 말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가계대출은 규제를 다 틀어 막아놨잖아요. LTV와 네. DTI와 또 DSR 그리고 또 스트레스 DSR까지 있어서 정해진 완제품처럼 딱 받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의 빈틈이 있는 게 뭐냐면 빈틈이 또 있어. DSR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LTV로 묶여져 있지만 그 LTV만큼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득이 부족해서. 맞아요. 그 LTV를 다 찾아 먹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내 소득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된다. 근데 그 소득은 내가 많이 벌고 싶다 해서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억 주세요. 1억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DSR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네. 채무자의 소득을 가지고 하는데 내가 결혼했으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DSR을 또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부부 합산 소득. 예,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하면은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음. 합산되는 배우자의 부채도 같이 합산이 돼서 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부부 합산 소득으로 DSR을 좀 유리하게 그래서 내가 예산한 것보다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집을 사거나 네. 예산이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부 합산 소득. 이건 약간 부부 이슈가 있는 거네. 결혼할 때 이걸 혼인신고 하고 할 때 그걸 해야 네.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혼 예정자분들이 신혼부부들이 요새 이제 혼인신고를 할지 안 할지 얼마 전까지는 혼인신고 안 하는 게 대세였는데 네. 지금 청약이나 세금에서 혼인신고해도 1 플러스 1은 제로가 아니라 맞아요. 1 플러스 1이 2가 되게끔 지금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고 네. 부부합산 소득으로 대출 받는 게 더 유리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 많이 받으려면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라. 결혼 예정이신 분들 말고는요. 기혼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DSR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내가 부채가 있기 때문에 DSR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DSR을 줄이려면 기존 부채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상환 아니면 다른 대출로 옮기거나 DSR을 안 잡아먹는 사업자 대출을 바꾸거나 아니면 잠깐 부모님이나 뭐 지인들한테 기존 신용대출을 끄고 주담대를 많이 받고 주담대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빌린 거를 돌려드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전략적으로 가야 제가 돼요. 볼 때는 우리 총구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네. 전 이걸 봤습니다. 뭐요? 이야기 중에 기혼자일 경우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사업자 대출이 제가 볼 때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네. 사업자 대출은 DSR 포함이 안 돼요? 예, 사업자 대출은 DSR에서 포함되지도 않고 DSR 심사에도 제외. 이거 봐. 이거. 사업자 대출. 맞아. 즉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사업자 네.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음. 그런 사업자 대출은 DSR 규제를 비껴가죠. 그러면은 사업자 대출은 무슨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은 일단 대한민국에 사업을 하려면 홈택스에 업종을 등록을 해야 되고 네. 그 업종을 통해서 영리 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매출의 범위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한도들이 있는데 그 측정하는 지표가 가계대출처럼 DSR이니 DTI니 퍼센테이지로 정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건 맞지만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니까. 매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업종에 대한 대표의 비전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있잖아요. 네. 사업 계획에 또 은행도 투자를 하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아, 또 사업자에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네, 대표의 경력이라든가 맞아, 맞아. 업종의 아이템 아.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자 대출의 한도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 그거 얘기를 하려면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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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출의 세계가. 아, 맞아요. 참고로 저도 이번에 네네. 작년에 네. 모 은행으로부터 이제 또 벤처 기업 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도 감사하게 네. 또 대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뭐 개인 신용도 좋으시니까 막 해주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건가?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법인인데. 종합적인 걸 다 봅니다. 아. 대표이사의 신용점수, 소득, 재력, 맞아요. 법인의 매출관리도 제가 이거를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약간 수익형 사업으로 해서 모텔 매입해서 막 진행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SPC 구성을 하려고 하면 신규 법인이잖아요. 음.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신규 법인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때 그 주주들의 그걸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주고 기본 대출에 신용 대출로 들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한 걸 또 고려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업자 대출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네, 네. 이런 생각이 좀 근데 요즘 연대보증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대주주 아니면은 대표이사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이 망가지면 결국엔 그분들이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죠. 은행도. 아. 네네. 그래서 상환 능력 심사할 때 법인 볼 게 없으니까 아. 관계인의 자금 지원 능력을 보기 위해서 음.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들이나 투자자들 법인 하고 계신 분들 이제 큰 물건 투자하고 대출 알아보고 잔금하고 나서는 거의 탈곡기처럼 다 털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달라고 그러고 갖고 있는 물건 리스트 다 달라고 그러고 월세 뭐 다른 소득 내역 맞아, 다 맞아. 은행에 주니까 네. 완전히 홀딱 벗겨진 느낌? 와.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대출 받을 때는 거의 뭐 탈곡기처럼 이렇게. 탈곡기처럼 탈탈탈탈 야. 대출은 탈곡기인가? 대출은. 아니 그러면 이제 약간 분위기 전환하는 차원에서 네네.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네네. 집단 대출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또 가끔 보면 이거 집단 대출 나 이거 싫어. 나 개인적으로 뭐 대출 알아보고 할래. 네네. 두 가지가 궁금한 게 그게 가능한 건지 하는 네. 거하고 두 번째는 그 집단 대출로 할 때 또 뭐 약간 업체 금융권들이 이렇게 몇 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 들어가면 네. 뭐 하나네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게 또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또 뭐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집단대출 협약된 은행 말고 다른 개별 은행에서 네네. 다느냐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구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입주자 잔금 대출은 네. 뭐 500세대, 1000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그 분양 구조를 보면은 등기가 나중에 나잖아요. 맞아요. 네. 등기가 나중에 나는 거를 후치 담보라고 하거든요. 근저당 설정을 대출 시점에 못 하기 때문에 정해진 지점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뭐 S은행인데 나는 A 지점이 편해서 A 지점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점 정해진 은행 그 지점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어서 좀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라 그런 제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뭐 사업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하고 매일 은행과의 관계도 좋아. 네. 지점장도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야, 그럼 난 집단 대출 안 하고 여기 뭐 나한테 잘해주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되게 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그 질문 들으면서 이게 되나 궁금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돼. 그렇지. 그걸 다 하게 하면은 얼마나 이거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체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소통 장구를 하나로 만드는 거죠. 후진을 하는 거. 맞아요. 특수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시스템상. 그러면 그렇게 아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제 은행들이 이제 금융권들이 막 두 개, 세 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사전 점검 기간에 가보면 천막 치고 천막 치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네, 이제 네, 섭외를 하잖아요. 왜냐면 신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 집장만 하시는 분들 약간 소비가 많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은행에서도 신규를 땡겨야 돼요. 손님들. 네. 그렇죠. 그리고 신도시 같은 데 보면은 그 지점이 처음에 개설하는 지점들이 그런 데 많이 가거든요. 네. 손님을 땡겨야 되니까 좋은 상품 제안을 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많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가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주담대를 유치하게 되면은 뭐 전업주부님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보험이라도 가입해주고 네. 아니면 적금이라도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변 은행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내가 집단 대출을 받는 상황에서는 특정 지점 꼭 갈 필요는 없고요. 모든 제안서들을 다 받아보면 됩니다. 메이저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다 들어올 거고요. 특히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마을금고나 네. 제2금융권, 농협
신협들도 들어오거든요. 아.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메이저 은행과 여기를 비교해보면 이상하게 싸잖아요. 대출 한도가 높고 싸요. 어. 근데 이 금융권들은 조합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대출 규제의 허들이 좀 낮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좋은 상품을 딱 팔아요. 아. 예를 들면 뭐 50억이면 50억, 100억, 100억 싸게 딱 해놓고 막아버려요. 아. 그래서 우리 특판. 특판. 그래서 이 특판을 다 팔면은 이제 못 가는 거거든요. 그건 약간 선착순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금융권이라고 선입견을 가지시지 말고 오히려 저는 입주할 때는 그런 마을금고나 조합, 신협 같은데 먼저 야, 알아보는 게 이거 좋다. 꿀팁이다. 야, 이건 나는 전혀 생각 못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입주 행사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막 이게 약간 호객행위를 해요. 네.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은행들도 금리가 다 다를 거긴 한데 네. 거기 들어오면은 거기 있는 거 다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서도 일단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근데 거기서 이금융권을 하면 그게 더 좋을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DSR 40% 규제인데도 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40이 초과돼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일단 금리도 더 파격적인 경우가 많고 대신 많이 못하죠. 그리고 소문 듣고 오면은 이미 끝났고 네. 그래서 재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거의 2024년 네. 그리고 25년 다가오는 25년에 거의 이제 핵폭탄급이 될 만한 이슈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네, 네. 이 스트레스 DSR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가 과연 이 부동산 시장에 또 개인들의 어떤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우리 또 대출 전문가이신 우리 숑구님의 견해를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DSR이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일반 사람들은 대출 적게 받아서 집 못 사게 한다 이런 프레임에 좀 많이 갇혀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 양적 관리는 지금 가계부채가 GDP 100% 넘어가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이거를 100% 이내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DSR 40%만큼은 40%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금리 시절에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DSR 40으로 관리가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나요. 사람들이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게. 그래서 DSR 40으로 일률적으로 막아놨는데 금리가 떨어서 대출이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금리 수준에 딱 같이 물려놓은 거예요. 스트레스 DSR. 금리보다 1.5 플러스. 그래서 지금 아까 변동금리 한창 얘기할 때 변동금리가 4%인데 금리가 떨어져서 변동금리가 다시 장단기 금리가 정배열로 돼서 단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변동금리가 낮아질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가 다시 3% 초반 2%대가 오면 그때 스트레스 금리가 1.5인데 네. 딱 작동이 되면서 3% 금리에 플러스 1.5니까 4.5%로 DSR이 계산이 되니까 맞아요. 내가 주담대 금리는 3%를 내지만 실제로 대출 한도는 4.5로 계산이 되니까 한도가 줄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금리는 단계적으로 25년까지 도입이 되는데 그렇죠. 지금 큰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이나 고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금리 인하가 제대로 도래하는 시기에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대출 많이 못 받는다라는 게 사람들 생각에 딱 박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받아야죠. 야, 아니, 대출리가 원래 이렇게 재밌나요? 이게 대출이요. 네. 저희가 지금 사실 그 항상 세금 되게 이슈잖아요. 네. 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사실 우리가 세금,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세금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물건을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부터 계획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세금이긴 하지만 네. 세금을 내려고 하면 일단은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면 대출을 이렇게 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합리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숑구님이 정말 이 대출의 전문가시고 설명도 아주 잘해주시는데, 자, 그럼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키워드로 숑군 이렇게 검색하면 되나요?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 이름을 핀스토리거든요. 핀스토리? 핀스토리? 파이낸셜 스토리. 아, 파이낸셜 스토리 핀스토리. 해서 핀스토리 했는데 네. 핀스토리 숑군 검색하면은 제 블로그하고 유튜브 나오고. 그렇군요. 네. 이 대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네. 꼭 이 우리 숑구님의 블로그나 유튜브 시청하시면 되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그건 같습니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또 잘 나가신다고 또 이게 리치 아유, 유튜브에도 아주 가끔씩은 또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질문이 되게 디테일하게 콱
들어가지고 네. 얘기하는 동안 빠져들어서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그런가요? 네. 아,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냥 쏙쏙 지금. 그러니까요. 네. 오. 저 너무나도 재밌는 대출 이야기. 우리 너무나 형군- 재밌었어요. 네, 네. 진짜 우리 형군님과 함께 했고요.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깊은 감사 드리고, 예, 또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와 구독은 또 예,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예, 열심히 또 마구마구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는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